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연역 추론하고 균합 추론은 이제 이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연역 추론, 디덕션, 그 다음에 균합 추론, 인덕션, 이거 외에 압덕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추론 형식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아메리카의 실용주의 철학자 퍼스가 제안한 겁니다. 퍼스가 제안하고 정식화한 압덕션,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덕션은 이제 한국에서 어떤 번역자들은 이걸 가추추론이다, 또 어떤 번역자들은 발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가추추론이든 발상법이든 이 용어보다는 이 압덕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압덕션을 우리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압덕션의 어떤 추론 방식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역 추론과 균합 추론을 간략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과 균합 이외에 왜 압덕션이라고 하는 이런 추론 방식이 이제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이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역은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걸 100%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연역에서는 전제에 없는 게 절대로 결론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전제로부터 다 도출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역에서는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역은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알을 확장시키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거, 인식의 확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연역적 추론이 갖고 있는 근본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균합은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걸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화의 정도 충독에 관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흡연에 걸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00% 흡연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흡연자들 중에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19명이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흡연자들 중에서는 19% 정도가 폐암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합 추론은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제 균합적 틈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연역에서는 예외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균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필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합은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덕션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결과로부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내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 압덕션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지지하는 연역도 아니고, 전제가 결론이 성립한 걸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화의 정도 충족에 관한 균합도 아니고, 압덕션은 이미 주어진 현상이나 결과로부터 그 현상이나 결과를 있게끔 한 원인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내는 추론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압덕션을 갖다 문제 해결형 추론, 과제를 해결하는 추론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압덕션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가추추론 내지 발상법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퍼스가 고안한 추론이고, 물론 이제 퍼스 이전에도 이런 추론은 사용되었지만, 퍼스가 연역 추론과 균합 추론 외에도 또 다른 추론 방식이 있다, 제3의 추론 방식으로서 이 압덕션을 갖다가 정식화해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 관례를 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나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왜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로부터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 이유, 근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덕션은 우리가 문제 해결형 내지는 과제 해결형 추론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귀납이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일반화의 정도 충족에 관한 추론이라고 한다면 압덕션은 질적인 어떤 원인 찾아내는 추론이다. 질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귀납이 양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압덕션은 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원인 내지는 이유를 찾아내는 추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은 전제가 양적으로 결론을 얼마만큼 지지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 충족에 관한 추론이지만 압덕션은 문제를 갖다가 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추론이다. 그래서 양적인 지지 정도의 일반화를 충족하는 귀납에 비해서 압덕션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추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덕션은 결과나 사실이 주어지게 되면 그 결과나 사실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밝혀내는 추론이다. 그래서 왜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왜 그런가? 왜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 근거 내지 이유 내지는 원인을 갖다가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추론 방식이다. 이게 이제 압덕션의 고유한 추론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가추 추론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왜 어떤 현상이 그렇게 주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찾아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추 추론은 문제 내지는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추론 내지는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추론이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로부터 그 결과를 야기한 원인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가 가추 추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덕션은 우리가 이미 그 결론 내지는 어떤 주어진 사실과 직면하고 있다 그랬죠. 하지만 왜 그러한 결론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아직 해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그 결과를 있게 한 이유 내지 원인을 찾아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덕션이라고 하는 추론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필연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귀납적 추론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질적인 설명 근거를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론을 문제 해결 내지는 과제 해결형 추론이다. 즉 질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만 귀납처럼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양적인 지지에 관한 게 아니다. 가추 추론은 결과를 잇겠구만 원인을 찾아내는 질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다. 우리는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들을 찾아내서 만족할 만한 근거 내지는 설명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압덕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추론이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죠. 자, 압덕션의 추론 방향은 배진적이다. 이렇게 이제 뒤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연역 추론은 전제가 결론을 갖다 필연적으로 100%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귀납 추론은 전제는 결론이 성립하는 걸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는 일반화의 정도 충족에 가는 거예요. 연역이든 귀납이든 전제로부터 결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압덕션은 결론으로부터 결과로부터 원인이나 이유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 추론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로부터 원인의 방향으로 추론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레트로덕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배진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주는 은하계와 은하계가 지금 팽창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1929년 허블이 은하계를 관측한 이래로 우리는 적색 편이라든지 도플러 효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 더 멀어져 가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은하계와 은하계가 멀어져 가는 것은 이미
알려진 현상인데 왜 은하계와 은하계가 이렇게 멀어져 가게 하는가?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율력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것은 서로 있으면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인력의 세상인데 이 은하계와 은하계는 지금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건 멀어져 가게 하는 건 분명히 반중력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계와 은하계가 멀어져 가 있는 거는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인데 왜 은하계와 은하계는 멀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우주 팽창의 진정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자라든지 천문학자라든지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 팽창의 어떤 원인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주 팽창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그 원인의 정체를 갖다가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이 경험적인 확인 결과를 통해서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적인 어떤 원인을 물어보게 되고 여전히 그 원인은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 경제학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어요. 실업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가 실업률이 높을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실업을 해소해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에 이어지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소위 말해서 실업의 관계는 항상 시소 게임이에요.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어느 하나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1974년부터 실업도 두 자리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두 자리 숫자가 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정한 원인이 뭐냐라고 경제학자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러이러해서 발생하게 되었어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 가설들을 갖다가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업 가설이라고 하는 건 그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상을 있게 한 원인이 뭘까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안내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자석을 갖다 이렇게 자르면 항상 자른 것은 N극을 잘라도 거기서 N극과 S극이 생기고 S극을 잘라도 거기에 N극과 S극이 또 생겨요. 근데 N극과 S극은 단극으로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단극으로 존재한 적은 없지만 그럼 왜 N극과 S극은 단극으로 존재할 수 없느냐라는 원인을 물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 왜 단극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은 어떠어떠해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원인, 이유, 근거를 찾아내서 설명해야만 되는 어떤 도전 내지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자, 우린 또 역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왜 히틀러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태어날 수 없고 오로지 독일에서만 히틀러가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13년 동안 집권하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인류를 갖다가 수많은 어떤 사상자를 내게 한 어떤 원인 제공자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거는 왜 히틀러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로지 독일 땅에서만 히틀러가 나오게 됐을까? 그러면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 내지는 원인이 독일 정신사의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작업 가설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 자,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선택적 친화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제 그 해결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왔다라는 결과로부터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사이에는
어떤 선택적 진화성이 있는데 그 선택적 진화성은 예를 들면 뭐 절대를 향한 독일인들의 어떤 사랑,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인들의 결명, 그 다음에 황제에 대한 독일인들의 어떤 나름대로 권위나 황제에 대한 숭배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히틀러는 다른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었는데 유독 그 어떤 그 절대성을 부르짖는 독일 땅에서 출현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그 설명 방식이 만족할 만하든 만족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히틀러가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를 갖다가 독일 정신사의 어떤 면이 히틀러의 근거를 출현하게 했느냐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 물음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추 추론의 현실적인 중요성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현상들이나 결과가 주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의 원인이나 이유를 내지는 근거를 아직 모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변이가 무려 32번에 걸쳐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그 기존의 어떤 바이러스하고는 다르게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 변이를 더 많이 했었다라는 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거는 우리 또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왜 그렇게 많은 변이의 변이를 거쳐서 인류에게 고통을 주었는가라는 원인을 알아내도록 지금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런 미해결의 어떤 과제에 직면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한류가 유행하고 있는 게 경험적 사실인데 하지만 왜 한류가 이렇게 유행하게 됐느냐라는 원인을 우리는 물어보고 뭐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한류가 유행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류의 유행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해명하는 과제가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의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해결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고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주어졌을 때 왜 그런 것이 있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제기해보고 원인을 갖다 제시하려고 하는 설명을 갖다가 만족할 만하게 우리가 해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추 추론의 중요성, 즉 문제 해결형 추론 내지는 과제 해결형 추론으로서의 압덕션의 중요성입니다.